앞서 증시 상황 살피면서 환율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고 우리 가계와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아직 1,500원대를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1,470원을 다시 넘어섰고 네. 오늘은 1,467원으로 출발해서 또다시 1,470원 넘나드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엔 네. 이제 환율이 1997원 정도 네. 그때는 2,000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600원 선이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전이죠. 네. 이제 비상계엄 이후 이제 정체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환율이 4월에 한때 1,486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설명드렸다시피 이 수치들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그렇죠. 경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 튀어오른 건데 네. 지금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통상 환율은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유로나 엔화, 파운드 같은 이제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이 달러와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달러 가치죠.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환율도 1,35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예. 하반기부터는 이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1월 25일까지 이 환율을 평균을 내보니까 네. 1,417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 환율 1,398.88원보다 한 20원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연평균으로 쳐도 지금 1,400원이 넘어가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고환율이면 당연히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줄까요? 좀 우리가 환율을 가장 좀 체감할 때가 저는 해외여행 할 때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달러를 쓰면서 네. 이렇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딱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달러 쓰는 국가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평균 20달러짜리 밥 한 끼를 먹는다. 20달러. 네. 그러면은 이제 1,5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3만 원 그러네요. 돈이 한 번에 쑥. 한때는 그냥 좀 편하게 1,000 곱했는데 그쵸. 이제는 네. 1,500원을 곱해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해외여행도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 환율 상승은 어쨌든 자연히 우리 물가에 영향을 예.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미국산 소고기 또 해외 직구 제품 예. 이런 것들처럼 달러로 사오는 물품들 가격이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런 휘발유 경유 같은 기름값도 환율 영향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생계 필수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네. 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예. 네, 그리고 이제 고환율이 길어지면 이 기준금리 인하를 쉽사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차주들이 받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기업들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네,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러를 들여오니까. 네, 그렇죠. 수출이 잘 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 달러로 같은 돈을 번다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은 더 많은 원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네. 아무리 이제 수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아무래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수출 제조기업 111곳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네. 이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기업이 27%였고요. 네. 기업들이 가장
크게 지목한 대외 리스크 1위는 환율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걸 바로 납품 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환율은 뭐 가게에도 또 우리 기업에도 결국 독이라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르는 이유,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달러 수급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내 달러가 부족해서입니다. 네. 이 최근 한국의 달러 유출이 유독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서학개미죠. 네. 이 서학개미는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한국인은 미국 주식 246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예.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수한 한국 주식은 34억 달러어치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해외로 쭉 그러네요. 빠져나간 거죠. 네, 네. 또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수출이 잘 돼서 지난달까지 흑자 누적액이 56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달러를 손에 꼭 쥐고 있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풀리질 않군요. 네, 종전에는 이제 벌어들이는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달러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아하. 이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좀 환전을 미루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 것도 있고 예. 또 어차피 미국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냐 아하, 네.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최근에 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관세 통상 리스크와 뭐 또 일본과 중국의 통화 약세 같은 대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예. 이 대대적으로는 저성장 우려 또 해외 투자 확대 등이 맞물려서 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달러는 부족한데 반대로 우리는 좀 돈을 계속 이렇게 풀어서 통화량이 많아졌다. 그게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건 팩트입니다. 네. M2를 봐야 하는데 M2는 광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또 단기 금융 상품을 합친 개념이거든요. 네.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렸나 이걸로 보면 됩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우리나라 M2는 1년 만에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예. 같은 기간 미국의 M2 증가율은 4.5%에 그쳤고요. 오. 유럽도 2.5, 예. 일본도 1.6%. 어허. M2 증가율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 적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랑 뭐 민생회본 소비 쿠폰 발행 같은 것들로 인해서 네. 돈이 많이 풀렸고 아하. 그래서 원화 약세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지난주 목요일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이 현재 수준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네. 이창용 총재도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했군요. 네. 다만 이제 새로 풀린 건 아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 과거에 이미 많이 풀려 있던 유동성이 이 중장기 상품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인 M2로 옮겨오는 이 구성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다 우리는 미국, 뭐 유럽, 일본과는 다르게 이 M2에 주식 ETF, 채권 ETF,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것 같은 이 단기 수익 증권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외하게 되면 9월 증가율이 8.5%까지는 아니고 한 6.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M2 증가율에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시각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3%도 미국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 증가가 환율 상승의 뭐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3%라고 해도 미국이 4.5였고 유럽이 2.5 뭐 이런 수준이니까요. 네. 우리 정부가 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좀 지목하면서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언급한 하는 기자회견에서 네. 이 최근 환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이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네.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대거 바꾸는 게 이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외환 당국의 시각이다. 이 점을 네. 좀 확인했던 순간이었죠. 예. 당연히 가만히 있던 서학개미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간 250만 원이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면 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서 2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해외랑 비교를 해봐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양도세를 내고 있는 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이 서학 개미들을 겨냥해서 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의 이런 그 허위 담화문이 네. 배포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다. 강력한 법정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기획재정부도 이 해외 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 투자를 74% 늘린 반면에 국민연금은 이보다 더 큰 폭인 92%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뭐 마냥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협의체를 꾸렸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면서 또 관심이 쏠렸어요.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국민연금 상당히 큰 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심상치 않은 환율 움직임에 이제 통상적으로 외환 당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재부, 한국은행 뭐 요렇게 꼽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770조 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를 했고 이를 계속 눌리는 추세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기금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GDP의 50%를 넘어섰고 이 해외 자산 770조 원은 우리 이 전체 외환 보유액 약 613조 원보다도 많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대번에 환율을 방어하려고 이 노후 자금격인 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환율 소방수 얘기가 네,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이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은 이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한은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이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 이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고 네. 이거 당연히 이제 환율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를 팔게 되면 이게 환율이 급락할 수도 있는 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정해서 이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안, 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에 적용될 환율을 미리 고정해서 국내 달러가 팔리는 효과를 주는 네. 환해지 기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상황이 시급하고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대도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치솟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고환율이 좀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린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바로 대미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언급을 못했는데 네.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네. 이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연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뭐 투자 집행의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정 요청 권한이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 요인으로는 여전히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연 200억 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봤을 때 국내 달러 부족해지겠는데? 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네. 유출되겠는데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다음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금리 차가 어떻게 좀 뭐 조정이 될지도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당국이 뭐 대책을 좀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것도 네. 같이 살펴보면서 뭐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좀 대외 건전성 같은 부분이 좀 튼튼해진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1,500원대가 항상 유지되는 유념월까지는 아니다. 이런 시각이 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환율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게나 뭐 기업의 모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계속해서 짚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